자, 오늘은 10장 국제무역정책의 정치경제. 지난 시간까지 9장에서 무역정책을 전반적으로 다 훑어봤습니다. 관세, 아니면 수량 제한하는 쿼터제, 자율적 수출 규제 등등,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무역정책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해봤죠. 해보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무역정책은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국 간에 아주 예외적으로 관세가 아주 예외적으로 대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정책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역정책으로 모든 나라들이 다 손해만 본다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무역정책이 횡행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굉장히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미국의 분쟁, 그 다음에 그걸 더 넘어가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역 정책을 했다는 이야기죠. 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죠.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이제 설명, 조금 더 이제 정치 경제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경제학적인 효율성 차원에 봤을 때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역론의 기본 바탕이라는 것이 무역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더라. gains from trade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무역 정책으로 무역을 안 하는 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만큼 gains from trade가 줄기 때문에 결국은 무역 정책이라는 것은 후생을 줄이는 그런 정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경제학적으로는 효율성 축소를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무역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은 비경제적인 원인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학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장에서 봤지만 이 무역에 대한 찬반론을 다시 한번 다 훑어봅니다. 그러니까 찬성론은 앞에서 본 내용이지만 어쨌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무역에 대해 자유무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어떤 논리인지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 장의 메인은 이겁니다. 무역정책의 정치적인 모형. 그러니까 정치 이론을 집어넣으면 과연 무역정책은 어떻게 그게 나름대로 존재 기반이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떠나서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생긴다는 것은 코디네이션 페일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차선을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냥 서로 둘이 분쟁을 벌이지만 항상 그런 일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국제협상과 아니면 다자간 협정 그런 이제 WTO 같은 세계 무역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보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을 보면 자유무역을 하자. 자유무역에 대한 첫째 찬성론은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가 무역정책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왜곡하지 않을 때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성 차원에서 첫 번째 당연히 자유무역을 찬성한다라는 거죠. 이게 자유무역의 찬성은 첫 번째입니다. 자유무역이 효율적이다. 즉 국민 후생이 극대화된다. gains from trade가 나온 거죠. 트레이드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자유무역에서 세계 수요 공급을 본다 그러면 그때 자유무역에 따라 결정된 가격과 거기에 따라서 수출을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총잉여가 가장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찬성 논리죠. 무역 제한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너무 적게 소비하는 반면 기업들은 과잉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무역이 바람직하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가격이 이건데 세계 가격의 이 가격에서 세계적인 공급과 수요 아니면 우리나라 내에서의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잉여가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관세를 부과해가 가격을 이렇게 높여버렸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거죠.
이만큼의 소위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총잉여의 손실 부분이 발생하죠.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그러죠. 총잉여의 손실 부분. 이게 생산자 손실.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이만큼의 생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비효율적인. 이 낮은 가격에서 효율적인 그 물건만 만들다가 이제는 가격을 올려주니까 비효율적인, 이 가격에 비해서 비효율적인 사람이 이만큼 또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생산 비효율에 따른 생산 왜곡. 그 다음에 이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돼 가지고 소비자 효용이 이만큼,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소비가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가 줄면으로써 이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사람들이 소비를 못함으로 발생하는 소비 왜곡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소위 총손실입니다. 순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정책,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무역정책이 야기시키는 비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냐? 그냥 이 세 개 가격이 제일 좋다. 그러니까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이 제일 좋다라는 것이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첫 번째 당연 논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율이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이동해서 얻는 이익 추정치는 대부분 국가에서 국민소득 대비 작은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현재도 뭔가 관세는 있긴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존재하긴 존재하죠. 그러니까 관세를 갑자기 많이 올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세를 다들 부과는 합니다. 부과는 하는데 현재 이제 그 관세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현상인데 나중에 보겠지만 WTO가 나온 배경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는 2차 대전 끝나고 가트, 그러니까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을 맺었고 그 다음에 그 가트가 지금 확대 개편되면서 WTO 체제로 왔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우리가 보장을 하자. 그러면서 서로 가능한 한 뭔가 하면 특별히 관세를 높이지 말자. 라는 거죠. 관세를 높이지 말자. 그리고 가능한 한 관세를 낮추자. 관세율이 낮아질수록 자유무역이 더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 50년, 한 5, 60년 동안의 그 꾸준한 노력으로 세계적으로 관세율은 다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관세가 있긴 있지만 어차피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낮추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크게 인프루브는 뭐 뚜렷하진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재 뭐 세계적으로 보면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아까 말한 요 데드웨이트 로스라는 것이 무관세에 비해가 데드웨이트 로스라는 것이 보호비용은 GDP 1% 미만 정도다. 그래서 뭐 현재 그러니까 관세는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은 미국 및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다소 작고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소 크다. 그래서 이게 뭔가 완전히 다 0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냐 그러면 뭐 개도국은 조금 더 이익은 보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보기에 꼭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어차피 미국 및 선진국 같은 경우는 관세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이익이 조금 적어지는 것이고 이게 조금 적어지는 것이고 개도국은 이제 다소 크긴데 개도국은 자유무역을 하면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어 가지고 다시 이익을 조금 보게 되긴 되겠지만 또 반면에 개도국은 사실은 수입관세는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도 이제 개도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게 뭔가 하면 세계 평균 관세율에 크게 영향은 안 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산업이 튼튼하지 않은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뭔가 하면 배타적인 수익 관세는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세까지 첩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개도국 성장에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의 그런 부분도 있죠. 자, 어쨌든 자유무역으로 완전 자유무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다들 나아지느냐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GDP의 1% 미만 0.5% 정도 GDP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유럽은 0.6%, 일본은 0.85%. 거기에 비해서
개도국은 한 1.4% 높아진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0.93%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나 있는 그 관세마저도 다 철폐하게 되면 이 정도 나아진다. 그런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나아진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도 철폐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제 충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낮춰 가지고는 이 정도 이제 더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은 자유무역은 기업들이나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때문에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가 발생하는 것이 비교 우위에 따라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플러스 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생산 기업 수는 줄지만 소위 이제 물건의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이 점점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더 낮은 가격에 물건을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싸게 더 많은 물건을 쓸 수 있다. 당연히 자유무역의 찬성문이 되는 거죠. 보호된 시장은 산업지 쪽을 방해함으로써 외부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력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보호된 시장에는 너무 많은 기업이 진입하게 되고 각 기업의 생산 규모가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겁니다. 근데 참, 뭐 뒤에 반대론을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것이 최근에 요소수 문제가 터졌죠. 자, 이런 게 터지고 나니까 이게 자유무역 주장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를 생산 안 하냐라고 하면 효율성 차원입니다. 규모의 경제 차원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공해산업의 깊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내에서 요소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든다 그러면 비용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문제 때문에 지역적으로 다들 반대하는 거죠. 아무도 그 공장을 우리 지역에다가는 유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소수 생산이 영인 것이고 다 한 나라에서 수입하다가 보니까 그 나라가 뭐 억한 심정인지 아니면 순전히 자기 나라 문제 때문인지 뭐 어쨌든 현재 세계적인 어쨌든 그 가격 상승 때문에 그래 된 건지 어쨌든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시키니까 뭐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어느 정도 최소한 수준은 국내에서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기술이 없으면 못 만든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슬슬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소수, 그 다음에 또 마그네슘. 세계적으로 더 큰 이슈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는데 유럽 자동차는 이 자동차 경량화를 위해 가지고 알루미늄을 많이 쓰는데 마그네슘 가지고 알루미늄을 만드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 중국이 마그네슘 공급을 줄이고 나니까 유럽 지금 자동차 공장이 다 스탑합니다. 자동차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마그네슘 공급이 중국이 뭐 전 세계 한 85% 정도 공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따닥 생기는 거죠. 이제 곳곳에 공급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이냐 라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코로나가 끝나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정상화가 되겠는데 지금 보기에는 코로나 끝나고 정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공급망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중국과 미국, 뭐 중국과 서방 세력 간의 대결 양상 그거는 조만간 해결될 가치 안 보이고 등등 여러 가지에서 뭐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그 이론의 바탕을 둔 것은 뭔가 규모의 경제, 뭐 효율성 그런 거 따져가지고 뭔가 뭐 어떤 나라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마그네슘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자재 산업, 요소나 마그네슘이나 다 공해 산업이라 기피합니다. 기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국이 못 살 때는 뭐 이것저것 안 가렸죠.
그래서 다 그런 중국에서 히토류부터 시작해가지고 히토류가 제일 처음 문제가 됐죠. 근데 히토류도 만들려고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인건비와 공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결국은 비용 문제와 그 다음에 공해 문제인데, 공해에 대한 소위 인내력이 선진국일수록 낮은 거죠. 그러나 후진국일수록 공해에 대한 인내력이 높으니까 그런 데서 다 했는 거죠. 했는데, 자, 이제 계속 그 상태에서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 중국도 점점점 발전합니다. 발전해가지고 이제 국민소득 10,000불 정도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하면 공해에 대해 가지고 중국도 자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옛날 같은 공해 산업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서도 이제 배타적인 아니면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이제 그 분위기가 일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비도 비싸지고 인건비도 오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세계적인 분업 구조가 상당히 재편될 필요가 있다. 재편되는 거죠. 재편되는 거고, 언제까지 선진국은 공해산업은 순환되고 개도국이 공해산업을 다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점 그런 산업마저도 덜 공해산업이 되도록 기술 혁신을 해야 됩니다.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술 혁신이 하려고 그러면 해요. 하려고 그러면 했는데,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기술 혁신 안 해도 뭔가 하면 그런 산업이라도 하겠다는 나라들이 나서니까 기술 혁신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다 안 하겠다 그러면 공해를 덜 만들어내도록 기술 혁신을 할 거죠. 인간의 능력은 뛰어납니다. 뛰어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한계에 온 거죠. 그래서 무역을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무역에 대해 가지고 찬성론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조금만 눈을 돌려가 세계 경제, 세계 정치 현실을 본다 그러면 지금 반자유무역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크고 곳곳에 거기에 대한 이슈, 다툼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리기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유무역이 또 왜 좋냐? 경쟁과 혁신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넓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이 넓고, 그러니까 모두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경쟁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다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면 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거기서 뭔가 하면 더 큰 혁신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속에서 혁신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고 있다. 기업가들에게 수출하거나 수입분과 경쟁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학습과 혁신 기회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혁신을 하게 되면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전 세계 시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혁신하고 성공한 혁신자는 훨씬 더 뭔가 하면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자성이고, 그 다음에 그 수혜, 그 혁신되는 산업 생산물 선물로서 사람들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 더 싸게 더 많은 물건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유무역은 이 렌트 시킹을 통한 자원 손실을 회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막는 여러 무역 정책은 대부분 렌트 시킹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뭐 쿼타제를 한다. 대표적인 게 쿼타제죠. 쿼타제를 한다 그러면 그 쿼타를 누가 가지느냐? 쿼타를 가지던 사람이 바로 렌트를 가지는 겁니다. 관세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렌트는 국가가 세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건 뭐 알아서 잘 쓰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하면 관세 이외에 다른 이 렌트 시킹하는 무역 정책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걸로 통해서만 뭔가 하면 이 자기가 뭔가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 할당권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추구하는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거죠. 로비를 한다든지 이러면 결국은 렌트가 많은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많은 겁니다. 이 권한을 따는 사람이 바로 돈을 버니까 그걸 따기 위해 가지고 정상적인 경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비정상적인 소위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수록 그 나라 경제 자체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좋다. 또한 정치적 공으로는
원칙적으로 더 좋은 정책이 있을 수 있더라도 자유무역이 가장 실행 가능한 정치적인 정책이다. 자, 아까 뭐 또 이야기했지만 관세를 통해 가지고 아주 예외적이지만 대국 같은 경우에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하자 그럴 경우에 만약에 한번 그 시행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그 후과가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으로부터 이탈하는 어떤 정책도 정치 집단에 의해서 신속하게 조작되어 국민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공정한 사람이 계산해보고 아 요거는 관세를 요만큼 부과하면 토탈 우리나라한테 더 이익이 된다 라고 했다. 그래서 그걸 시행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 번이라도 시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우리도 손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이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보호해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익이 된다. 그렇죠. 즉, 한 번 이 본물이 터지면 그 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물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뭔가 하면 정치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 다들 로비를 통해서 우리도 보호해달라. 우리 산업도 보호해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정책도 정치 집단에 의해서 신속하게 조작되면서 국민 후생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만 더 보여달라.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안 없어진다. 뭐 이런 주장이죠. 이런 주장이 뭐 그 주장 자체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전반적인 국민 후생은 감소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유무역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최선이다 하는 거죠. 차선이 있더라도 차선을 통해 가지고 조금 뭔가 뭐 일정 부분에는 이 관세가 더 나을지 몰라도 한 번씩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본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뭐 대국의 경우 관세는 세계시장에서 수입 가격을 낮춰서 교역조건 이득을 발생시키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경우 이 이득은 생산과 소비 왜곡으로 야기된 손실을 초과할 수가 있고 대국 경우 소폭 관세로 국민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특정 관세율에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교육조건 이득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 후생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호를 딱 해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뭔가 하면 더 관세를 높여달라. 그래서 당초에 뭔가 하면 이익 분야를 넘어가지고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업, 우리 산업도 다 나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물은 안 터지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인데 이게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찬성론. 지금 말하는 찬성론인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반대론이죠. 반대론이 바로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마지막 찬성론에 대해 가지고 다시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우리가 보호무역을 하자. 그러니까 관세 같은 걸 하자라는 것이 우리 국민을 우리 위에 가지고 뭘 하자라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이런 관세죠. 그래서 관세도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일정 대국 같은 경우에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거죠. 여지는 있는데 이 반대,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이런 정책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 정책의 문제가 이게 뭔가 한번 터지고 나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한 대로. 즉 이게 이 정책을 다시 이야기한 것이 반대론이 소위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세가 존재한다. 그런 걸 우리가 최저관세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게 있어요. 최저관세. 그러니까 관세에 따른 국민후생. 관세를 없을 때 국민후생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관세를 높임에 따라 가지고 국민후생 수준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국 같은 경우 아주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에. 그리고 더 높이면 뭔가 하면 이제 다시는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 가지고 이때부터는 더 이상 뭔가 하면 변화가 없다는 것은 금지 관세가 됐다. 그러면 관세 변화에 따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 같은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관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최저관세를 우리가
뭐 그림으로는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어디가 우리한테 제일 좋냐? 그러면 우리나라한테 제일 좋은 거는 다 1점이다. 그럼 이러면 국민성이 최대화되기 때문에 이때가 최적 관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세를 찬성하는 입장, 그리고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가장 이 탄탄한 이론적인 기반이 되는 겁니다. 즉, 대국 경우에 소폭의 관세는 국민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 소폭이라고 했냐 그러면 요까지 관세까지는 향상시키는 거죠. 근데 이걸 넘어가면 다시 또 국민 후생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요까지의 소폭의 관세를 통해서는 국민 후생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특정 관세율에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이 교육 조건의 이득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서 국민 후생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최저 관세보다 더 높아지면 그때는 국민 후생이 감소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최저 관세. 그래서 관세를 통해서 보호를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하자. 이게 자유무역의 가장 큰 논리적인 바탕입니다. 이게 최저 관세. 즉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관세는 국민 후생을 악화시키지만 국민 후생을 최대화시키는 관세율 T0는 존재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최저 관세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가장 큰 논리인데, 물론 이 논리에 대해 가지고 이 논리에 대한 비판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터주면 이 본물이 터지면 뭔가 하면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진짜 이게 최저 관세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경제학자가 이론적으로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근데 그림에서 말한 T0 점이 관세율이 얼마냐 그러면 나름대로 추정은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맞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반대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는 수출세는 국민 후생을 악화시키나 교육 조건을 통해서 국민 후생을 최대화시키는 수출세율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최저관세하고 반대되게 최저관세 같은 경우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데 반대되게 수출품에 대해서 최적 예를 들어 가지고 수출 금지 세율이 존재할 수 있다. 너무나 이론적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실제적으로 수출 세율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수출량을 조절하는 나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최근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소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마그네슘 문제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 석탄 가격 상승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라면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뭔가 하면 중국이 이번에 한번 이걸 경험하고 나가지고는 야 이거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도 재밌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옛날보다 비싸게 팔면 좋죠.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수출 수요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공급량을 줄임으로써 그러니까 억지로 줄이는 것보다는 수출 세율을 통해서 줄여야 되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뭔가 하면 이 당의 명령에 따라서 통제하면 얼마든지 양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완전 제어가 되는 그런 나라죠. 그럼으로써 뭔가 하면 훨씬 더 이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 뭔가 하면 오펙입니다. 오펙의 석유파동 두 번을 일으킨 겁니다. 실제 73년에 처음 석유파동을 일으켰을 때는 그 파장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냥 전쟁이 져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져가지고 불타고 나서 한번 이 화를 내본 거죠. 화를 냈는데 공급량을 조금 줄이니까 유가가 뭔가 몇 배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된 거죠. 자기도 돈 벌고 아니면 또 서방의 주요 석유 메이저 생산업자들도 같이 돈 벌었죠. 그러고 나니까 야 이거 재밌는 방법이네. 공급 조절하는 것은. 그래서 수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들한테 원하는 만큼 주는 것보다 조금 적게 줘가지고 가격을 높이니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는 물건이라 그러면 뭐 별로 가격이 안 오릅니다. 안 오르는데 필수재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필수재, 뭐 원자재 아니면 석유, 원료 이런 거는 가격이 높아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걸 쓸수록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이런 거죠. 즉 수출 세율을 통해 가지고 뭐 공급량을 줄인다든지 수출 세율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줄이는 거죠. 수출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해버렸다. 그러면 수출을 적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교역 조건이 개선되는 겁니다. 수입품은 싸고 수출품은 비싸죠. 그럼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를 더 많이 보는 거죠. 그게 바로 교육 조건 개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부분에서도 자유무역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펙의 카르텔 아니면 지금 아마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수출 보조금은 대국에 대해서 교육 조건을 하락시키면 하락시키죠. 수출 보조금은 정반대입니다. 덤핑이라든지 수출 보조금은 정반대인데 오히려 뭔가 하면 수출국이 손해를 보는 거고 반면에 수출세는 교육 조건을 상승시키죠. 수출하는 국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수출세는 세계시장에서 수출 가격을 올려가지고 교육 조건을 상승시켜서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것도 볼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많이 있고 쉽게 대체재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안 통합니다. 오히려 수출 시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물건은. 그런데 이제 아닌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하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의 그 무역 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4가지 종목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었죠. 규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더라 하나는 거의 다 국산화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시장을 잃어버려가지고 손해를 봤다는 거죠. 근데 뭐더라 강강제인가 뭐 포토문가 그거는 결국 아직도 우리가 기술이 안 돼가지고 대체를 못한다고 하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대체를 못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공급량을 조절해버리면 뭐 우리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기존에 있는 시장마저 더 잃어버려가지고 그 나라 경제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산업에서도 일본에서 엄청 손해를 봤죠. 엄청 손해를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체를 잘 못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자유무역보다는 이런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죠. 즉 미국 같은 나라들의 경우 수출관세, 수입관세, 수출세로 타국을 희생시켜 가지고 국민 후생을 개선시킬 수 있죠. 미국인데 자 그러나 뭐 아주 대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걸 통해 가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데 자 이런 주장은 이제 여기서 제일 구멍은 다른 나라들이 그들 자신의 무역 규제를 제정하여 대국에 대해서 보복한다 그러면 이제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둘 다 더 손해본다라는 거죠. 보복한다 그러면 우리도 다시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규제를 통해 이익을 봤다. 그런데 상대국이 보복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이익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익이 없어지고 두 나라가 다 손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만 손해볼 수 없는 거죠. 당하면 우리만 손해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럼 둘 다 같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스 프롬 트레이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봐서는 이제 뭐 최저 관세 아니면 수출에 대한 제한, 수출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상대국에 보복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안 먹히는 겁니다. 안 먹힌 건데 뭐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뭐 상대국이 보복을 해가지고 아니면 상대국이 국산을 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 보는 거죠. 손해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예외적으로 탄력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필수제다 그러면 뭐 이득은 볼 수는 있겠죠. 자, 세 번째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로는 이제 또 이게 좀
모호한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실제 이제 정치적으로 자유무역 반대 논리에 많은 바탕은 여기 있는데, 자유무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둘째 주장은 자유무역을 차선의 정책으로 만드는 국내 시장 실패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때문에 국내 시장 실패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시장 실패에 따른 손실이 엄청나더라. 자유무역을 포기할 만큼 엄청나다. 라고 추정한다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경제적 효율성 손실은 시장이 잘 기능하고 있을 때만 제대로 측정된 겁니다. 근데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시장 실패가 됐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과소고용 상태가 있다. 고전학파적 논리로 본다 그러면, 소위 시장이 제대로 기능한다 그러면 지속적인 과소고용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잘 작동한다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면 실업은 다 해결되는 거죠. 마찰적 실업만 있는 겁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과소고용이 있다. 이거는 임금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해소되지 않는 과잉노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법적인 최저임금제 때문인지, 아니면 노조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효율임금 때문인지, 뭐 어떤지 간에 뭔가 하면 그런 가격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실업률이 높은 과소고용, 지속적인 과소고용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실패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뭐 수입 제한을 통해서 일자리를 높이자, 늘리자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구조물, 장비 및 다른 형태의 자본의 지속적인 과소 노동 상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의 과소 고용은 노동입니다. 노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이죠. 자본에서도 지속적인 과소 노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해소되지 않는 과소 자본이 존재하는 겁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이게 정치의 그 부작용인데, 뭐 곳곳에 있는 놀고 있는 공항들, 그러면서 공항을 또 짓자고 야단입니다. 곳곳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공항을 지났는데, 뭐 저기 양양공항, 제일 대표적인 게 양양공항하고 저기 부안공항입니다. 부안인가? 전남에 있는 공항. 이 두 군데가 뭔가 하면 제일 대표적으로 유휴공항입니다. 사람도 잘 안 쌓고 많지 않고 쓰지도 않을 공항인데 거기 지역에다 그렇게 크게 공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뭐 시장이 작동했다 그러면 절대 그 공항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사유 이유로 뭔가 공항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지속적인 과소고용 상태가 있는 겁니다. 과소고용 상태. 뭐 굳이 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시장 논리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시장 논리로 해결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이런 과소고용 상태가 있는 거죠. 재산권이 잘 정의되지 않거나 행사되지 않아.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권이 잘 정의되지 않거나 행사되지 않아. 재산권이 누가 있냐 그러면 뭐 지자체 아니면 국가가 있는 거고, 손해봐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것이, 민간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짓지도 않고 져서 그걸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저렇게 놀도록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 쓰는 거죠. 어떻게든 쓰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재산권이 주인이 뭔가 하면 그냥 뭐 최소의 노력만 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장 실패 유형이 R&D에 대한 부분입니다. R&D. 사적 생산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이 사회에는 기술적으로 이익이 되지만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고 민간 기업들이 이윤을 충분히 못 내는 경우, 이런 것도 시장 실패입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아마 상품권, 그러니까 상표권, 아니면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해 가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배타권을 인정 못한다. 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기술 개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술이란 것은 대부분 민간이 만들어냅니다. 내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을 투자해가 만들어내는데 그 기술을 만들어내자마자 누가 뺏겨가지고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개발자는 개발하는 데만 돈이 들었고 이익이 보상이 안 되고 보상도 충분히 않는 거죠. 그러면 그 기술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즉 사적 생산으로 야기된 사회에 대한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 생산으로 사회에 대한 환경 비용을 민간 기업들이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 반대 경우죠. 기술 개발의 반대 경우인데,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해,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서도 생산하고 있더라. 그럼으로써 사회에 대한 비용을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지불 안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시장 실패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가지고 공장들마다 오염 물질 배출에 대해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뭔가 하면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거를 거르는 장치를 마련하게 만들고 그게 작동되는지 다 확인합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제한들입니다. 어쨌든 그게 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런 것도 시장 실패가 되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서 판매자나 소비자의 가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이것도 시장 실패죠. 비싼데도 그렇게 비싼 가치를 안 비싸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안 사는 거죠. 충분히 그만큼 가격을 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거 왜 그래 비싸 그래가지고 안 산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시장 실패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 가지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실패가 발생했는 경우에 과연 그러면 그 시장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건데, 뭐 아까 공해산업에 대해 가지고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R&D 같은 경우에 대해 가지고 특허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발명자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 뭐 어떻게 국가가 뭐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장치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장치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 그러면 경제학자들은 사적 생산이 사회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이익을 나타내는 사회적 한계 이익을 계산해낼 수 있는데, 시장 실패로 인해서 사회적 한계 이익이 민간 기업들의 생산자 이익률로 정확하게 측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이 잘못 계산되기도 한다. 그래서 관세로 국내 생산이 증가할 때 자국 생산에 주는 이익이 시장 실패로 인해 가지고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건데, 자, 지금 좀 복잡한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가 이 그림을 이해하면, 이 그림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자, 관세가 없는 경우에 여기 이 가격에서 이만큼 국내에 생산되고 SO만큼 생산되고 그 다음에 소비는 D1만큼 소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S1, D1만큼의 수입이 됐습니다. 수입이 됐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만큼 S1만큼 생산하게 되니까 국내에서 S1 생산량의 사회적 한계 이익이 이 높이만큼 사회적 한계 이익입니다. 이 면적이죠. 총. 이게 총잉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만큼이 사회적 한계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이 밑에 있는 생산자 잉여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산자 잉여하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이 시장 기구에서 시장 기능에서 측정됐던 겁니다. 측정됐는데 사실은 이 면적은 그보다 훨씬 더 넓죠. 넓다는 것은 그거 이외에 집계 안 됐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 한계 이익이라 하는 거죠. 사회적 이익.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하고 그 다음에 측정 안 됐던 그 부분까지 합치면 이만큼 면적이었던 거죠. 면적인데 자, 여기서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A하고 B만큼의 그러니까 이거는 소국 경우죠. 관세를 부과했는데 PW가 안 올랐다. PW가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제 소국 경우죠. 소국 경우라 그러면 그 경우에 이만큼 이제 데드웨이트 로스가 발생합니다. 총 잉여의 손실. 그러니까 이거는 비효율적인 생산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이고 이거는 소비가 과소 소비되면서 발생하는 손실이죠. 그래서 관세는 총잉여를 낮춘다. 그래서 관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경제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관세는 관세의 비효율성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다가 밑에 그림으로 가면 다른 스토리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관세를 통해 가지고 생산이 국내 S2로 늘어나면 비효율적이라고 했지만 생산을 S2로 늘리게 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한계 이익이 이 그림보다 뭔가 더 넓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생산자 잉여가 이 면적이죠. 이 면적이 이게 더 넓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생산을 더 늘리면 여기서 생산 이만큼 잉여가 여기 넣었는데 이보다 여기가 더 넓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추가로 더 늘어난 부분은 이걸 빼고 더 늘어난 이 부분이 사회적 한계이익이 AB보다 면적이 더 넓다. 라면 그렇다 그러면 관세를 부과한 결과 오히려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다. 총잉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켜야 안 됐던 이 부분만큼의 총잉여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더 바로 전개된다. 그게 이제 시장 실패가 있었는데 그 시장 실패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과소고용이 됐다. 과소고용이 돼가 실업자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하면 문제가 돼 있다. 그런데 관세 부과해가지고 생산 수입을 좀 줄여가지고 국내 공장을 가동시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얻는 뭐 생산자 잉여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미미하지만 플러스 뭔가 하면 사회적인 정치적 안정 뭐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이 뭐 더 행복해졌다. 뭐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 가지고 뭔가 하면 그 다음에 그 지속적인 과소고용에 따른 비용 이런 거 줄이는 것을 다 수치화해 가지고 그 이익이다. 그 이익을 측정한다 그러면 그 이익이 이 손실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관세 부과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관세를 옹호하는 국내 시장 실패로. 국내 시장 실패가 발생했는데 그걸 뭔가 하면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자. 실제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게 그겁니다. 소위 러스트 밸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5대5 근처의 소위 그 옛날 자동차의 메카 지역들, 디트로이트를 비롯해가지고 그쪽에 미국이 이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잃으면서 그 자동차 공장들이 다 녹이 쓸면서 뭔가 하면 폐허가 됐죠. 그걸 러스트 밸리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리자. 실제 시장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 그 공장 빨리 다 철수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딴 데 가가지고 일자리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공장을 철수 안 하고 뭔가 하면 거기에 녹슬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뭔가 하면 옛날에 공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취업을 못하고 뭔가 하면 못 살겠다 그러고 모여가 계속 데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두 개입니다. 과소고용, 지속적인 과소고용과 지속적인 자본의 과소고용 이 두 개인 겁니다. 그게 발생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자 뭐 일본에 대한 자동차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막겠다, 줄이겠다 라고 대통령마다 뭔가 하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 실패. 사실은 국내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국내 시장 실패 문제입니다. 실패 문제인데 그걸 이제 국내적으로 해결 안 하고 뭔가 하면 관세를 통해서 해결하자라는 것이 소위 무역 반대의 가장 일반적인 주장이죠. 자유무역의 가장 반대적인 주장인데 즉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국내 시장 실패로는 차선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주장의 특수예죠. 그러니까 한 시장에서 시장 동기를 왜곡시키는 정부 간섭이 다른 시장에서의 시장 실패를 상쇄시킴으로써 국민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수의 경제학자들이 따지는 그 경제적 ing력만 아니라 그 외에 뭔가 사회 정치적인 굉장한 뭐 표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 자체를 교정하는 최소의 정책이 불가능하면 다른 정책으로서 정부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선책으로 무역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하자. 무역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그래도 좀 해결하자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차선 이론의 주장입니다. 즉 자기 나라에서 뭐가 안 되면 그걸 뭔가 하면 무역 정책으로 해결하자. 자, 그렇지만 뭐 이것의 이 주장의 문제도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게 뭐가 문제냐 거기에 대해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국내 시장 실패가 최선의 정책에 의해서 교정돼야 된다는 거죠. 최선의 정책은 무역의 근원을 직접 겨냥한 국내 정책입니다. 지속적이며 높은 노동의 과소고용의 문제라 그러면 노동 비용이나 노동 집약적 제품의 생산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보조금은 관세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속적인 저고용이 발생했다,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분명히 노동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최저임금제 때문인지 아니면 뭐 노조에 대한 노동 공급의 제한 때문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효율적 임금에 따라 가지고 자발적인 임금을 높여주는 그러니까 노동 수요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해야지, 아니면 고용에 대해 가지고 정 안 되면 고용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알아가지고 고용이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가 잘한 거 있잖아요. 잘한 거 있으면 저기 공공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쉽게 그 숫자 장난을 잘하는 것이 실업률이 높다 그러면 공공근로로 돈을 확 풀어가지고 공공근로를 시키죠. 그러면 실업률 데이터는 확 떨어집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짓이죠. 사실은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 꼴인데, 뭐 어쨌든 일시적이 아니라 뭔가 하면 정 안 되면 공공근로를 오래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대무역인 관세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실제 세계에서는 시장 실패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존재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시장 실패를 다루기 위한 정부 정책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에 의해 조정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집단이 소위 반세계화 운동을 이끌어가는 이제 집단입니다. 반세계화 운동을 이끌어가고 무역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요구하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제 소위 근로자들이 시작한 건데, 소위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이게 뭔가 하면, 자, 근로자들은 외국의 부자들한테 뭔가 외국을 부자로 만들어주면서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하자는 건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 근로자와 외국 근로자들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외국 근로자들을 더 일자리를 없애고 우리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더 확보하자. 부자들은 다른 세상에 있어요.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근로자들끼리 일자리 싸우는 거죠. 그게 문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있으면 뭔가 하면 서로 국가 간에 보복행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해결도 안 돼요. 오히려 다른 문제에서 더 해결이 됩니다. 괜히 그러면 다른 산업에서 뭔가 하면 보복하면서 다른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또 그 산업이 뭔가 하면 문을 닫게 돼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즉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동기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무역 정책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개선시키지 못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보복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산업에서 불이 나버리는 그런 의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뭐 학자라는 것이 머리에 굴리는 게 일이기 때문에 머리 굴리다 보면 이런 이제 차선책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면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맞는데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다고 괜히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죠. 반대를 위한 주장이지만 이 주장 자체가 이렇게 이제 취약할 수 있다라는 비판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양쪽에 무역의 찬성론 반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찬성론은 많이 이야기하고 반대론에 대해 가지고는 다 반박을 다 철저했죠. 그게 이제 이 교과서가 사실은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뭐 무역론 자체가 이제 그 이론 기반이 되는 셈이죠. 그럼에도 실제 이제 그걸 다 봐서도 자유무역에 대한 찬성보다는 반대할 논리는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정책이 횡행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또 왜 그렇냐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과연 무역정책이 결정되는가? 정부가 국민 후생보다는 정치적 성공을 더 극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선택 때문에 국민 후생이 뒤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이 무역정책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세 가지 설명을 합니다. 중의자 투표자 정리, 집단적 행동, 그 다음에 중의자 투표자 정리와 집단적 행동을 결합하며. 자,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1번을 설명하면 1번 가지고는 답이 안 됩니다. 답이 안 되기 때문에
2번까지 설명하고 결국은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설명하면 예,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중위자 투표자 정리.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보죠. 이 중위자 투표자 정리라는 것이 지금 선거 계절이죠.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온 언론이 선거에 대해 가지고 벌벌대고 있습니다. 이 선거 때의 행동을 전형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자, 중위자 투표자 정리는 민주적 정당은 이념적으로 중간에 있는 투표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책을 선택한다. 라는 거죠. 평소에는 양쪽 극단에 가 있습니다. 근데 선거철만 되면 다 중간에 가 있어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용어가 중도층이죠. 요번 선거에는 그래도 뭐 20, 30대라는 용어가 또 중도층을 조금 다민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선거에서 뭔가 중도 싸움입니다. 중도층을 잡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뭔가 하면 자기 집안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 이념에 맞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두 양쪽 정당이 양쪽 극단에 있었다. 그러니까 두 논리가 뭔가 하면 서로 반대된다. 그러면 이쪽 저쪽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죠. 그러면 선거라는 것은 과반수입니다. 과반수만 따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두 명이면 과반수고 아니면 뭐 다득표자죠. 과반수 다득표자를 하려고 하면 가능한 한 중간 사람들을 많이 포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위수 투표자 정리라는 것은 민주적 정당은 이념적으로 중간에 있는 투표자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정책을 선택한다. 즉 관세율 수준의 정책의 이슈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모든 투표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관세율에 따라 가지고 가장 낮은 관세율부터 높은 관세율 순서로 정리할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다. 그러면 5천만 명부터 우리나라 관세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다라고 하면 그 숫자에 대해 가지고 숫자를 순서대로 딱 줄을 매기습니다. 0부터 시작해 가지고 무관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세율이 뭐 500%. 실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500% 있는 상품이 있다 그랬죠. 쌀이 그렇습니다. 쌀 관세율이 540%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세율에 농민들은 쌀 관세율에 대해 가지고 500%, 1000%도 좋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관세율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쫙 있습니다. 그럼 줄을 딱 세우는 거죠. 그럼 관세율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정치적인 스펙트럼이 나온 겁니다. 자,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모형을 먼저 셋업을 이야기하면 모형은 이제 경쟁하는 정당이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들이 뭔가 하면 양대 정당제가 많죠. 그래서 보수와 진보 이렇게 보통 나눕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보수, 진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진짜 보수인지 진짜 진보인지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저게 무슨 진보냐 저게 무슨 보수냐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원칙적으로 완벽한 분류는 안 되니까. 미국도 뭔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죠. 그럼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고 공화당은 보수 정당입니다. 이렇게 나눠 있고 양쪽으로 어쨌든 양대에 있다 그러면 뭔가 하면 어쨌든 두 개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면 양쪽이 뭔가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집니다. 그게 둘 다 진보라 그래도 진보에서도 뭔가 하면 더 진보, 덜 진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덜 진보가 보수가 되는 겁니다. 둘 다 그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있다 그래도 하나가 더 보수, 하나가 덜 보수. 그러면 뭔가 하면 한쪽은 덜 보수가 뭔가 하면 진보라고 또 이름이 매겨지는 거죠. 그렇게 양쪽으로 정당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양당제를 선택하는 나라와 다당제를 선택하는 나라. 이게 이제 뭐 국가에서 선택하는 건 아니죠. 국민의 선택이죠. 국민이 그렇게 선택하는 나라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대륙 나라들은 다당제가 많고, 영국이나 아니면 이제 뭐 미국이나 그런 식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은 그 양당제가 많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양당제가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형 내에서 양당제, 정당이 두 개 있고 각 정당의 목적은 과반수의 표로 선출되는 것이다. 소위 민주정당이라는 거죠. 정치체제가 있다. 민주라는 것은 민이 주권을 가진다. 그 주권은 선거권입니다.
민주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등가의 표 가치를 가지면서 한 표씩 그 표를 내 가지고 과반수. 물론 이제 이런 등가의 표를 하면서 등가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영국만 하더라도 한 7, 80년 전만 해도 영국에서도 사람마다 표수가 들렸어요. 대졸자는 3표, 고졸자는 2표, 중졸은 1표,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성의 뭔가 참정권에 허용된 것이 1940년대인가? 그 전까지는 여성은 선거에, 그러니까 투표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선진국도 여성의 참정권에 허용된 지가 그렇게 안 길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뭔가 하면 또 흑백 문제는 또 제일 심하죠. 흑인들의 참정권에 허용된 것도 얼마 안 됐고, 다 1900년대 이후입니다. 이거죠. 뭐, 이제는 그게 과거 이야기가 됐죠. 과거 이야기가 됐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한 표씩 냈다. 그래서 결국은 과반수를 얻는 사람이 소위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뭔가 하면 국회의원이 뭐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게 뭔가 하면 국회 내에서 모든 이 입법에 뭔가 하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정당이라는 것은 과반표를, 다득표를 얻기 위한 경쟁입니다. 두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할 것이냐. 두 정당은 가장 많은 투표를 얻기 위해서 중위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동일한 관세 정책을 제안할 것이다. 자,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사람 5천만 명이 있다. 각각 생각하는 관세율을 딱 해가지고 순수를 매긴 거죠. 딱 해가지고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고까지 쭉. 그러니까 0이라 그러면 이만큼 숫자가 있고 그다음 쭉 이렇게 숫자가 있겠죠. 그럼 각 관세별로 사람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치적 지지선.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직선으로 끈 것은 그러니까 관세율마다 뭔가 사람 수가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보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정당은 이게 참 중요한데 관세에 대해 가지고 보수당과 진보당이 어떤 선택을 가졌느냐. 보수당은 연관세입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관세가 높은 걸 원해요. 이게 이제 반대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행동할 것이다. 보수당은 블루칼라를 지지하는데 그러면 관세를 높여가지고 일자리를 보호하는데 왜 관세에 0이냐. 보수는 뭔가 하면 대부분 시장을 믿는 거죠. 시장이 맡기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면 무관세, 자유무역을 지지하는데 진보라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그냥 오히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중요하다. 우리 일자리가 중요하다. 시장을 안 보는 거죠. 시장 시스템은 안 믿고 그냥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진보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유무역에 대해 가지고 정책을 보면 보수당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진보당은 자유무역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진보당은 이 위에 있는 거죠. 높은 관세를 지지합니다. 저 위에서 높은 관세. 극단적인 것은 무역하지 말자. 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보수당은 연관세 이렇게 있는 거죠. 평소에는 양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같은 경우는 수입 막아 우리 일자리 보고 딱 이겁니다. 이건데 그러니까 양쪽 극단으로 나가 노는 거죠. 노는데 이제 선거가 되면 자 점점점 뭔가 하면 극단에 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더 많이 포섭해야 되죠. 그럼 자기 가까운 사람부터 포섭합니다. 그러면 이 보수 쪽에서는 여기서 0은 아니더라도 조금 관세 한 사람까지 포섭하는 거죠. 점점 이쪽으로 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진보 쪽에서도 뭔가 하면 완전 관세를 하게 되니까 이게 뭐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세를 낮추는 것도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을 점점 더 포섭합니다. 둘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둘 다 양쪽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중간에서 만나겠죠. 누가 먼저 중간에 가느냐 묻겠죠. 딱 중간에 가느냐. 중간에서 조금만 더 많이 먹으면 자기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중간에 가가지고 결국은 딱 중간에서 만난다. 라는 것이 소위 중위자 투표정입니다.
그래서 중의적으로 한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뭔가 하면 다들 이야기가 소위 중간층을 포섭하자라는 거죠. 그게 점점점 중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선거철만 되면 보수 정당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보 정당은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나중엔 둘이서 만난 데서는 그러면 그 정치 싸움에서 결론이 뭐냐? 결론 보면 결국은 둘이 만나면 딱 중간에서 만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이론을 관세율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관세율이 중간에 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근데 실제 관세율이 중간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죠. 실제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관세를 보면 관세율이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았죠. 세계적으로는 관세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설명하는 중위수 결정 이론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하죠. 특히 요즘같이 선거철에 돼 가지고 양 정당이 하는 행동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이거 딱 맞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율을 설명은 못하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정치 이론을 설명했지만 이게 관세율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